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 미디어 감시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궁수진입니다. 앞에 토론에 이어서 저도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혐오의 대상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물으셨는데 저희도 지하철 유모차 밀고 들어가면 왜 타냐는 눈빛으로 보시고, 또 술 취한 분이 제가 아기를 앞에 안고 또 이렇게 유모차도 밀고 있을 때 그때 저에게도 돈을 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네, 누구는 그 혐오는 마치 바이러스 같아서 자꾸 이렇게 다른 대상을 찾아서 퍼져나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두 섹션으로 나눴는데요. 맨 처음에는 발제문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PPT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서는 저희가 이 사건 피해 사례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대응이 또 기반이 되는 어떤 관련 조항이나 언론 강령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피해 사례를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가 자신의 자녀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실이 댓글이나 그 커뮤니티로 옮겨지면서 기사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졌는데요. 이 기사들은 신고자를 노출하고 또 가족의 인적 사항을 알리고 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를 부르는, 어떻게 언론이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하느냐 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모든 기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올해 2023년 7월과 8월은 어땠는가? 언론과 미디어 소비자 그리고 댓글 작성자들은 가족과 교육 시스템을 착취하는 콘텐츠 속에서 최소한의 규범과 질서를 잃었습니다. 언어적인 폭력과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소문들을 재생산했고요. 언론 기사의 생산과 소비를 반복하면서 우리 사회의 학생, 학부모, 교사, 특히 오늘 다룰 장애 아동이란 존재에 대한 인식은 납작해져 버렸습니다. 시작에 앞서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미디어 감시팀은 이 장애 아동 가족과 어떤 인연이나 친분이 있거나 소통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단체에 속한 민변 변호사님으로부터 아동학대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그런 제보를 받았고요. 기사를 갈무리하기로 한 것은 저희 내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 아동 혐오를 조장하고 심각하게 법률을 위반한 기사의 심의와 고발을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 내의 미디어 감시팀과 법률팀이 함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발제문 2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피해 사건 개요가 나타나 있는데요. 정확히는 7월 26일부터 장애 아동 학대 사건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경로를 다 알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기사를 갈무리하면서 파악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아동의 아버지, 즉 아동학대 신고자가 유명 토크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사연을 밝혔고요. 처음에는 미담으로 나왔죠. 근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그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댓글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가장 먼저 이것을 인용 보도한 것은 위키트리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이 댓글과 기사는 지워진 상태입니다. 사건이 시작된 지 7월을 넘어서 8월까지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서로 인용 보도를 마구 쏟아내면서 시민들의 혐오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들 그리고 장애 부모들은 위축되었고 8월 말에 이르러서야 겨우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요. 이후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이 기사 모음을 한 달여간 진행했습니다. 정리가 되었을 때 10월 6일 저희는 19개 언론사를 형사고발했습니다. 발제문 49페이지 3-1번을 보시면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이 19개 언론사와 방송사를 형사고발한 근거 법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법령의 취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고 더 특별히 보호해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 그리고 고소인과
신고인에 대한 인적 사항뿐 아니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모두 비밀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자로 신문, 방송 매체가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앞서 저희 정치한 엄마들은 아동학대 관련자의 비밀 의무를 위반한 방송을 형사고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보도를 하면서 제작진은 피해 아동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공개 보도했고요.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정치한 엄마들은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으로 제작진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2022년 6월 검찰과 경찰이 불송치,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저희가 다시 항고를 했고요. 이후 고등검찰청이 수사 재개 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서울 남부지방경찰청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혐의를 인정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경찰에 언론사 19곳을 고발했고요. 49페이지 사진 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발한 매체는 발제문 3-4번에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10개의 언론사와 MBC, SBS, KBS, JTBC 등 9개입니다. 저희는 현재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단체가 대응 가능한 범위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언론자율기구를 찾아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었는데요. 49페이지 발제문 4번에 신문윤리위원회를 처음 들어보시거나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1957년, 그러니까 무려 67년 전에 윤리강령을 자율적으로 제정했습니다. 1961년에 윤리위원회를 만들면서 외부의 힘이 아닌 언론인들이 스스로 자기감시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발제문 4-1번에서 종이 지면 신문이 130개사 그리고 온라인 신문이 138개사가 신문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언론사입니다. 저희는 이 중 22개사의 심의를 요청했고요. 심의 요청 사항은 차별과 편견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등입니다. 이러한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독자 불만 제기서로 저희가 심의를 요청했고요. 사진 2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 10월 25일에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사와 심의 결과는 잠시 후에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발표하겠습니다. 또 방송통신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가장 요구하는 지상파 4사에 방송 심의를 요청했고요. 앞으로는 종편을 중심으로 심의 요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송 심의 규정은 무엇보다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또한 제21조 인권보호에서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여서 심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용인장애 아동 사건에 대한 그 차별적인 혐오적인 기사를 찾기 시작할 당시 대한민국 학부모와 학생은 이미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경우는 유명인의 장애 아동이라는 지극히 자극적인 피해 사례인데 저희 시민단체 정치한 엄마들은 항상 보도자료를 내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언론의 협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대부분의 신문사와 방송사 19곳을 형사고발한다는 것은 저희 내부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요.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를 향한 혐오와 증오에 저희도 위축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공포를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극소수의 인원만이 기사 갈무리와 언론사 고발, 신문윤리, 방송위원회 제소 등을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저 이번에 신문윤리위 심의 요청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한 바는 그 두 기관이 처음에는 외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잘 규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언론인들이 스스로 서약한 내용을 지금처럼 부존재하듯이 기사를 써내려 가기 때문에 오늘의 피해 사례와 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자율적 심의기구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의를 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발제문에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한 엄마들은 오늘 토론 주최자 중에 한 분이신 용해인 의원과 함께 지난 7월에 노키즈존 반대 토론회를
국회에서 최초로 열었습니다. 당시 출입과 보도 기자들에게 미리 공지를 했고요. 공지 내용은 기사를 온라인에 실을 때 관련 기사의 댓글창은 열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노키즈존 토론회에 참여하는 아동과 양육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댓글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하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근데 저는 혐오 표현 규제에 앞서서 사회적 약자하고 관련된 포털 기사의 댓글창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번 사례도 댓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양육자, 4.16 세월호 관련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 사회적 약자, 소수자 관련 보도 등에는 미리 댓글창을 없애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스스로도 기사를 넘어서 댓글창에까지 저널리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체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의원님들께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와 관련된 포털 기사나 언론사 자체 온라인 기사에는 댓글창이 열리지 않도록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의 제언을 마치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담긴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 혐오 진단 피해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언론에 의해서 장애 아동이 어떤 인격 훼손을 당했는지 4가지로 묶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장애 아동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표현해서 인권을 침해했고요. 두 번째는 장애 아동이 어떤 특성과 그 행동이 발현된 맥락은 생략하고 특정 행위만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 아동을 아동학대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 행동을 일삼는 가해자로 각인을 시켰고요. 네 번째로는 학교폭력 가해자인데 사실과는 다르게 성폭력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시켰습니다. 매일경제가 가장 먼저 지면 뉴스 중에서는 보도를 했고요. 네, 서울의봄 보시면서 심박수 측정하신다는데 지금 심박수 측정하시면 아마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불필요하게 아동의 행위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장애 아동의 문제가 많다고 기사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파이낸셜 뉴스는 8월 31일 보도에 저도 좀 불편하지만 아이 첫마디가 이렇다고 얘기를 했고요. 정말 악의적인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진 옆쪽으로 보시면 이게 카카오톡 그 주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기사에 인용을 했고요. 장애 아동이 사용한 어떤 단어나 내용 그리고 성적 호기심을 모두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에 보시면 저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카카오톡의 내용을 다 해서 장애 아동의 사생활을 왜 다 알려야 하는 거죠? 이번에는 7월 27일 세계일보입니다. 보시면 신문윤리 강령에서는 비방과 익명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요. 취재원이 제공한 불특정한 출처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방, 공격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글쓴이 A씨라고 해서 보도하고 있고요. 기사 내용에도 속옷까지 훌러덩 이런 서술이 왜 필요할까요? 네. 대표적인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가해자로 장애 아동을 표현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이름과 사진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동학대 특례법을 위반한 불법 보도입니다. 동아일보는 7월 31일에 보시면 기사를 입력했고요. 업데이트를 11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 소속 배재희 특수교사가 특정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있는데요. 배재희 특수교사의 글은 특수교사의 어려움을 알려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 아동이 자위를 한다, 버스에서 대변을 본다라는 아동 혐오를 부추기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런 내용들을 숙고 없이 그대로 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8월 29일 머니투데이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나타내고 성폭력이라는 심각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과도 무관한 내용입니다. 헤럴드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는 한국일보에게 되묻고 싶은데요. 국회의원 의원실을 통해서 용인 장애 아동 학대 재판의 공소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만큼의 이게 뉴스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국제 뉴스는 정말 놀랍게도 장애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뉴스원 뉴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능에 충실한이란. 이건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고요. 언론사가 스스로 만든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이 가족이 이사를 가는 지역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조선에서는요. 장애 아동이 전학을 갈 지역의 관할 교육청을 공개하고 유력한 곳은 어느 지역, 어느 구에 있다라고까지 밝힙니다. 톱스타 뉴스는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라는 그런 문구를 버젓이 달고 그 아래 장애 아동의 엄마의 실명을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장애에 대해 무지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센이라는 매체에서도 신고자인 장애 아동 부모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주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더 팩트의 제목도 보시다시피 악의적입니다. 뉴데일리는 장애 아동이 전학을 가는 날짜를 적시해서 보도했습니다. 또 전학갈 학교 주변의 이웃들을 인터뷰는 익명 보도 금지를 어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아예 특수학교로 가라는 내용은 장애 아동의 배제와 격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희 신문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윤리의 경우는 1차로는 7월 27일과 28일 기사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요. 경고와 주의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희는 날짜에 따라서 계속 신문윤리위에 서너 차례 더 심의 요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문이 왔고요.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의 심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쳤다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했고 권고에 그쳤고요. 심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을 때 충격적인 답변은 자율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고 자신들의 제재는 아무런 강제성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해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지상파 방송 보도에서도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한 문제 부분을 제가 재생해 드릴 것입니다. 역시 아동학대 특례법을 위반하고 아동학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이름, 얼굴을 노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중인 사항을 다룰 때 유의하여야 하는데 EBS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을 단독 보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해당 전문가를 아예 스튜디오에 출연시켜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역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동영상 재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저는 정치한 업무 활동가 남궁수진이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 원작자로 유명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 해당 학부모는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입니다. 주 씨는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해당 교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사건의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해당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 앞에서 바지를 내렸어요. 학교는 남학생이 자폐증을 앓는 점을 고려해 기존 통합학급에서 분리해 해당 교사 변호인 측은 SBS 취재진에게 성기 노출 등 수차례 문제 활동을 반복하던 해당 학생을 지도하던 중 또 20년 넘게 특수아동을 가르치던 중 소화기로 코뼈를 맞아 부상을 입으면서까지 교직 생활을 이어온 교사라며 선생님 팔에 커다랗고 시커먼 피멍 자국이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다른 선생님의 얼굴도 맞은 자국으로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옷이 찢어진 건 물론이고 살갗이 까질 정도로 다친 선생님도 여럿입니다. 특수교사 피해 사례를 모아놓은 사이트에는 아동학대로 신고나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며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압박과 함께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으로 다 고치지 못한 채로 나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단독 보도입니다. 주호민 씨 자녀와 관련된 녹취록을 분석해 재판부에 보낼 의견서를 쓴 사람은 나사렛대 류재현 교수입니다. 결론은 주호민 작가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학대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어 학생에게 왜 못 가냐고 묻자 학생은 신체를 노출한 일에 대해 답했는데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 전문을 직접 분석해 의견서를 제출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류재현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 내용에 고약하다는 표현이 그대로 있고요. 이때의 목적은 이 고약하다는 단어를 유창하게 빨리 발음하는 것이었어요.